안녕하십니까. 저는 범범이 화우의 지식재산그룹 강승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범범이 화우 지식재산그룹의 설지혜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설지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화우 지식재산 그룹에서 컨텐츠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음악 저작권 관련 사건들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빠지지 않는 생활의 필수품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곧 저작권자가 되는 것인가요? 음악 저작권이란 어떻게 보호되는 것인가요? 사실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저작권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창작하면 자연적으로 저작자가 음악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 행위만 있으면 되고 이 권리를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등록이 권리의 발생 요건이 되는 특허나 상표 같은 다른 제도와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만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서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해 두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AI 작곡가가 등장하는 등 AI를 통한 창작 활동이 여러 방면에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LG전자에서 론칭한 AI 싱어송라이터인 김래아라는 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I 작곡가가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것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I 작곡가는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자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갖게 되죠. 이렇게 갖게 된 음악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인격권은 동의설 유지권이나 공표권, 성명 표시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해서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 재산권은 타인한테 이전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저작권자로부터 양수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직하우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플랫폼 역시 양도가 가능한 저작 재산권의 특성을 10분 활용한 사례인데요. 뮤직하우는 세계 최초의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뮤직하우에서 거래되는 것이 저작 재산권 자체라기보다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파생 권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일종으로 해석해서 또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음악 저작권이 상속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음악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오래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계속 돈을 내고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작권은 물론이고요.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모방하고 변형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떤 무형재산을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어떤 사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 역시 저작물이 새로운 창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다른 지식저작권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이 창작을 한 날로부터 시작되고요. 저작자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요. 그 저작자가 죽은 다음에 70년간 보호됩니다. 이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 저작권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이고요.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굉장히 장기인데요. 예전에는 이 기간이 50년이었어요. 50년도 긴 기간이지만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201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연장이 된 거고요. 이런 보호기간 연장이 당시 이제 한미 FTA 협상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저작권 강국인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음악 저작권도 영원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에만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는 또 항상 표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절이란 무엇이고 어떤 때에 성립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표절이라는 표현 저희가 많이 쓰는데요. 표절이란 용어는 저작권 침해의 다른 표현이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만들어둔 A라는 음악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앞서 발표된 B라는 음악과 그것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데 제가 A 음악을 만들면서 B 음악 저작권자한테 아무런 사용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A가 B를 표절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법적으로는 표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B라는 그 전에 생성됐던 음악 저작물이 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어야만 해요.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이제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이제 유명한 가수 아이유가 있잖아요. 아이유가 부른 드라마 드림하이 주제곡 중에 썸데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곡이 이제 표절 시비가 있었죠. 근데 표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곡이 애쉬라는 그 가수의 내 남자에게라는 어떤 곡이었어요. 근데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애쉬라는 사람의 곡이 실제로 비교해봤을 때 유사했어요. 유사했지만 이 대법원은 원곡자라고 주장하는 이 내 남자에게라는 곡의 후렴구 부분이 오히려 앞서 공표됐던 다른 미국의 호사나와 실질적으로 유사해서 창작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즉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저작물이 별로 보호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썸데이가 내 남자에게라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원 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이 된 다음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A라는 저작물이 B의 기초에서 작성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와 B가 주요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각각 의미하는데요. 이 의거성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A의 저작자, 저는 B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와 관계없이 난 독창적으로 창작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B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알 수밖에 없었다, 의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가락, 멜로디라고 하죠. 리듬, 화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음악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음악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의 유사 여부가 가장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 표절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등 플랫폼 등을 통해 음악 저작물의 리메이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저작물을 리메이크할 때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음악 저작물 리메이크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창작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원곡을 그대로 가수만 바꿔서 가창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부과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반대로 TV 경영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편곡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창작성이 부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요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콤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을 보통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탁관리단체한테 이용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경우는 편곡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작성이 부과된 경우예요. 원곡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새롭게 창작성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른바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이렇게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신탁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단체로부터 일반적인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새롭게 창작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메이크를 하려는 분은 자기가 리메이크 하려고 하는 방식이 창작성을 부과하려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내가 누구한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분쟁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가장 유명했던 게 야구장 응원가 사건이에요. 야구장에서 이제 응원가를 많이 가요들을 변형해서 부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곡자들이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어. 이건 내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거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최근에. 여기에 관련해서 법원이 이 야구장 응원가가 원곡의 창작성을 부과해서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에 이른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리메이크를 준비하고 계신 음악 저작권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음악 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음악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 모든 활동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약에 재생하거나 업로드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용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물론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 직접 한 사람은 물론 저작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직접 재생하거나 업로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그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예컨대 웹하드 사이트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온라인 공간에 음원 파일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게시된 경우 내지는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음악을 이제 막 재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침해 행위를 방조한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일일이 다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수많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조건 묻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의식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항상 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경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면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한테 그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를 당하신 분은요, 민사상 소재기를 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를 위해서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한테 침해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죠. 성명이나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거절한다 이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음악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음악은 우리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악에도 여러 권리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심지어 음악을 돈 내고 듣는 건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소리바다 케이스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음악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많은 논의할 사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지식재산권팀이 이러한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법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음악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